네, TV 책방 북소리 오늘은요 광복절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광복이 된 지 올해로 71주년이 됐어요. 네. 네. 아직 그 시대의 분들이 생존해 계시기도 하는데 그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저 그냥 하루 빨간 날, 노는 날 이렇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안타까울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 현재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네. 그 일제강점 36년 또 광복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의미 이것이 그냥 과거형으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게 더욱더 가슴 깊이 와 닿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생각해 볼 만한 책 한 권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 저자분과 대화의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제강점 당시 조선인들의 강제징용 그리고 원폭 피해를 다룬 소설이죠. 구남도의 저자 한수산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무거운 주제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 뭐 광복 70년 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서 네. 징용 원폭까지 오는데 제가 더 답답하네요. 근데 표정이 밝으시고. 네, 그것도 그렇고 또 네. 우리 소설 전에 네. 사실 지금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작가님으로서 활동하시고 그 작품들을 수없이 많이 그렇죠. 봐왔는데 사실 오늘 처음 뵙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이 젊으셨을 때 그 네. 꽃미남의 분위기가 아직도 여전히 여전하십니다.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부산에 강연을 갔는데 네.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악수를 하셔서 악수를 하는데 네. 악수를 하자니까 눈을 이렇게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우세요. 우세요? 깜짝 놀라서 네. 눈물이 그러는데 주룩 떨어져서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냐 했더니 제 가슴에 칼을 꼽더라고요. 선생님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요? 그래서 참 어머. 그거 말에 대답이 안 나와요. 왜 이렇게 늙었냐 했는데 그 늙은 사연을 어찌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갔잖아요. 그러고 그렇죠. 말았습니다만. 비수기인 비수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아끼셨으면 맞아요. 팬으로서 아끼셨으면 예, 그 연세 드신 모습이 너무 그냥 뭐 말할까요? 그러니까 가슴에 사무치셨던 모양이네요. 고맙고 참 그런 독자 고맙죠. 네.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 제 소설을 거의 다 갖고 계실 정도고 그래서 했습니다만 그 참 그런 사랑받는 게 참 고마울 뿐이죠. 작가가 뭐 그 이상 더 뭐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예. 그것이 힘이 돼서 다음 작품 다음 참 또 쓰게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러니까 등단을 1972년도에 하셨으니까 지금 벌써 제가 산수를 잘 못하니까 한번 계산해 주세요. 근데 정말 긴 세월 동안 참 오랫동안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네요. 뭐 네. 40년 일단 넘었으니까요, 이제. 네.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왜 많은 그 시련이라 할까 뭐 있잖아요. 뭐 우리가 학창 시절 때 뭐 제일 중요한 건 대학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도 떨어져 갖고 참 그 떨어지는 걸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딱 두 가지만을 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제 집사람을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시고. 네. 야. 딸아이가 19살에 만나서 어떻게 한 반세기를 사냐고 징그럽다 그러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그 다음에 이상하게 어려서부터도요 뭐 특별한 대회가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독후감 모집한다든가 뭐 이렇게 모집하는 거 있을 때 네. 거의 반 장난삼아 써내도 한 번도 안 떨어져 봤어요. 그래서 저도 잊어버려서 나중에 소식을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받고 상 타러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바닥에 깔려서 어떤 체질적으로 글을 쓰는 게 이어져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천생 작가. 네. 무얼 해도 왜 그 힘을 빼라는 이야기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힘 빼고. 무술을 해도 그렇고 운동을 해도 그렇고 맞아요. 말하자면 힘주지 않고 네. 말하자면 그 섭리에 맡겨서 마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놓고 사셔서 그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눠볼 책이 군함도잖아요, 작가님. 본격적인 얘기 좀 시작을 해볼 텐데, 군함도가
일본의 하시마 섬으로 네. 흔히 알고 있는 그 섬 맞죠? 네. 보통 하시마 섬으로 더 많이 알고 이제 있지 않나요? 그 군함도라는 네. 크지 않은 섬이 무인도입니다. 일단 무인도인데도 무인도 치고도 왜 사람이 살지 않은 섬이 아니라 우리들 무인도는 이렇게 뭐 포구 저쪽에 무인도가 있는데 거기 위에 무슨 모자 쓴 것처럼 소나무가 있다거나 이런 섬들인데 여기는 미도리나키 히마라에서 그 일본 말로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푸르름이 없는 그러니까 풀이 하나도 안 자라는 토양이 그래요 바위에. 그런데 처음엔 크기가 축구장만 했어요. 축구장 크기. 그런데 2m쯤 파니까 노출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우리 장독 묻듯이 이렇게 좀 파면 네. 그냥 석탄이 나오는데 이것이 일본 최고의 양질의 석탄이에요. 그래서 뭐 연료로 이렇게 우리가 난로를 뗀다든가 기차를 가게 한다는 정도의 석탄이 아니고 네. 재련에 쓰이는 거예요. 쇠를 녹이는 아주 발열량이 높아서 그런 게 나옴으로 해서 이제 아주 새로운 일본에서는 가장 첨단 당시 그때 첨단 장비가 투입돼요. 그러다가 이게 관형 탄광이 됩니다. 하시마 현에서 네. 나가사키 현에서 하는 이 현의 관형 탄광이 되면서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죠. 뭐 실제 볼 일이 없는데 왜 제수들이 이렇게 이 다리에 왜 쇠사슬 네, 왜 네, 일하잖아요. 네. 그런 탄광이 돼 버려요. 나가사키 현무소에 제수를 투입합니다 여기다가. 네. 그러면서 그 전통 아닌 전통, 아주 비극적 역사가 처음 시작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는 거죠. 그냥 무자비한 매질, 린치가 횡행하는 지혜법권적인 어떤 그런 게 되면서 그게 이상하게 전통 아닌 전통으로 남아서 하시마 탄광은 지옥이다 하는 얘기가 이제 일본 사회에도 퍼지게 되고 그 탄광이 다시 이제 민영 탄광 미쓰비시가 운영하면서 자꾸 파내니까요. 이제 흙 같은 게 나오겠죠. 그걸 자꾸 메워 나가다 보니까 현재 원래 탄광 모습에서 그 이제 섬의 모습이 3배쯤 커서 지금 축구장 3배 크기의 이제 섬이 되면서 방파제를 쫙 쌓아가지고 한 7m에서 10여 m까지의 방파제가 섬을 싹 둘러싸고 있죠. 그러니까 특이한 섬이 되고 하필이면 그 194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징용공으로 이제 징용으로 끌려가는 조선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통상 600명 정도 있다. 마지막에 전쟁 말기에는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사할인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그걸 이중 중에 사할에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또 300여 명을 여기다 투입합니다. 그 전황이 점점 불리해지니까 빨리빨리 폭탄만을 모아자면 쇠가 필요하니까 그 군에서 막 동렬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끌려와서 나중에는 한 1000여 명 정도가 거기서 그 강 15시간을 노역을 했으니까요. 그 지금 참 말씀으로만 해주시는데 마치 머릿속에서 아주 뭐 좀 기괴한 어떤 풍경이라 그럴까요? 좀 끔찍하고 이런 풍경들이 네, 그대로 그려지는 맞아요. 듯이 말씀을 해주셔서 바로 이제 소설 안으로 막 네.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이 군함도라는 작품이 지금 서점에 가면 막 이렇게 지금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 쓰신 작품인가 보다.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예, 최근에 이제 쓰셔서 나온 작품인가 보다 생각하시는데 이게 원래 1993년도에 해는 뜨고 해는 지고라는 그러니까 그 제목을 일단 신문에 연재를 먼저 하셨죠. 그리고 또 2003년 이게 벌써 13년 됐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까마귀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이 됐고 또 그 책은 일본에서 번역이 먼저 일본어로 또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고요. 그때 이제 군함도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네. 일본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올해 출간이 되면서 군함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시 출간이 된 거죠. 자그마치 첫 그 연재하시던 시절부터 보면 무려 27년간 그러게요. 가장 완성을 시켜 나가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 그 섬에 이걸 소설 써야겠다 하면서 그 섬에 들어가서부터 27년 만에 올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작품을 쓰면서 이제 매일 아침 가서 이렇게 이제 메일로 이제 쓰기 시작할 때 이렇게 컴퓨터에 앉을 때 네. 떠날 때 한 뭐 5줄도 어떨 때 며칠 이렇게 이제 작가 노트라서 이렇게 메모를 해뒀었어요. 그때 네. 심정을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무엇에 포획되었는가 이렇게 잡혔는가. 27년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걸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다 이렇게 맴돌죠. 가슴속에서 머릿속에서 그걸 그렇게 메모하며 어디를 자를까 어디를 어떻게 고칠까 하는 걸 끼고 살았다고 할까요. 그런 세월을 보냈었고 그래서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가족들한테 미안하죠. 그 아빠가 되면 그렇게 그 포획된 것이 잡혀 있는 것처럼 살았을 테니까요. 그 미안하고 이제 다만 작품을 끝내고 났을 때 작년에 이 작업에 들어갔을 때니까 5,300매를 2,000맥쯤을 남기고 주준 거예요. 없앤 거예요. 그리고 1,500매를 다시 섞어서 3,500매를 만드는데 주변에서는 다 반대를 했어요. 아는 분들이. 무슨 짓이냐. 더 망가뜨리지나 말아라. 특히 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아주 펄펄 뛰면서 자기는 먼저 작품이 너무 좋다 그러셨고. 그런데도 어떻게 1년을 버텼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거의 끝나물에 왔다 하는 느낌이 됐을 때 가슴속에 뭔가 하면 제대로 됐다 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완결시켜 되겠구나 하는. 이 전체적인 분량도 좀 줄어들었고 새로 이제 압축했죠. 예, 네, 또 거기에 또 새로 네. 그 쓰여서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큰 게 이제 그렇죠. 예. 네. 우선 작품의 배경이 확실하게 그 한국 장소를 어디로 봤냐면 강원도 춘천으로 잡아서 한 소설 한 3분의 1쯤이 강원도 춘천이 네. 얘기가 나고 주인공 두 사람과 그의 아내 뭐 아버지 또 시댁의 장인 같은 사람들이 전부 이제 춘천 분들에서 그 춘천을 통해서 한국의 정서를 당시에 일제강점기를 살아낸 그분들의 정신 이런 걸 거기 담으려고 했고 또 춘천 출신 두 청년이 이제 끌려오는 거죠. 끌려와서 쭉 하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양을 3,500매로 줄였다는 것보다도 두 주인공을 성장을 그리려고 했어요. 네. 장편 소설이 그렇거든요. 요렇던 인간이 어떤 고난을 겪어서 이런 인간에 가는 것. 그래서 처음에 그 주인공이 이제 소설 속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주인공이 이거 읽으신 분에서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조금만. 그 주인공은 처음에는 일본을 끌려갈 때 큰 걱정을 안 하고 가요. 좀 친일파 집안이 뭐 정미소다 그러니까 잘 살던 집안이어서 아주 야리야리한 의식. 일본 그러면 그 소학교 때 옛날 요즘에 초등학교였지 뭐 풍금을 잘 치시고 하얀 브라우스를 입었던 일본인 여선생 이런 따위 생각을 하는 여리여리한 자가 이제 끌려가서 탄광에 쑤셔박히고 뭐 조선소에 쑤셔박히고 하면서 이제 민족의식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쭉 그렸다는 것. 그게 제일 힘든 과정이 그거였어요. 개작 과정에서. 그래서 다양히 읽으신 비평가들이 그걸 지적하면서 놀랍다 하는 표현을 써줘서 다행이다 생각하죠 이제. 이게 모든 뭐 독자도 그렇고 평론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완결된 책을 왜 수정하느냐. 그럼요. 처음에 다 그래서 이제 말린 건데 뭐 저런 사람 예. 뭐 뜯어서 다시 만든 것 같은. 그때 이제 수정된 거 보고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예,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제 다들 납득을 하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군요. 네. 네. 고서점의 책 한 권이 나의 27년을 흔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책을 27년간 뭐에 포획된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계기가 책 한 권이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떤 책이 있나요, 선생님?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고 내가 부족하다 만들어 놓은 게 그러니까 왜 도예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꺼내봐서 다 꺼내서 마음에 안 들면 깨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듯이 이 작품을 깰 수도 없고 그냥 다시 쓰는 길밖에 없죠. 이제 뭐 전장을 부정하며 네. 거기에는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이것만은 독자에게 전해야겠다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과 또 하나는 그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의 증언. 증언 중에 그렇게 슬프고 이건 정말 전해야 된다. 내가 작가로서 그때 느꼈던 소명 이 두 가지가 합쳐졌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이제 그 취재에 응해 주셨던 분의 얘기 하나만 드릴게요. 네네. 그 서정우 씨라는 분인데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책을 가지고 가보니까 2년 전에 돌아가셨던데 그분이 얼마나 이 작품이 중요한가 하면은 그 현장을 가서 함께 그 섬을 뒤지고 걸으면서 여기가 내가 끌려와서 있던 숙사가 있던 자리다. 여기가 식당이었다. 또 이제 어디 후미진 구역 가서 여기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렇게 배고팠던 얘기들을 하세요. 너무 배고파서 울었다. 근데 그분은 15살에 끌려온 소년공이었어요. 그분이 그때 70이 돼서 그 직원을 해주는데 그러다 정말 가슴 아팠던 어느 그 이제 해안선 이렇게 있으니까요. 거기 절벽 끝에 가서 서서 하는 말씀이
저쪽이 조선이겠지 생각하면서 몇 번이나 여기서 떨어져 죽을라 그랬다. 너무 배고프고 너무 고단하고 살 길이 없어 그냥 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얘기를 울먹거리면서 하실 때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죠.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파도 밑에는 저 치고 이제 그런 데서 그런 그분하고 마지막 작별을 할 때인데 아 이제 취재 때문에 나가사키를 더 올 일은 없겠다. 이 서 선생을 만날 일은 없겠다 해서 인사를 하러 저녁에 갔어요. 이제 내일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날. 그 인사를 드렸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나가사키는 그 한 칸짜리 전차가 다녀요. 옛날 네. 우리 저 종로 땡땡땡으로 다니는 것 같은 아직도 네. 거기까지를 그 때가 꼬질꼬질한 파자마 이렇게 입고선 제 손을 잡고 나와요. 11시 가까운 시간에 손님도 없죠. 그 한 칸짜리 전차에. 뭐 한 두세 명 탔을까? 그래서 제가 타고 이게 손잡이를 잡고 내리다 보니까 선생님이 거기 서서 그 우정한 70의 노인네가 파자마 입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이게 쭉 가는데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게 점점되죠. 그때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15살 소년을 70의 이국 땅에서 저렇게 이제 늙어가는 병든 몸을 만들었던가. 흔히 말하죠. 역사의 수레바퀴에 뭐 짓눌렸다. 말이죠. 역사의 수레바퀴 그 전쟁이라 합시다. 일본이라 합시다. 한국은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었을까? 나라를 뺏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복잡한 감정 속에서 그때도 정말 울었어요. 그러면서 결심을 했죠. 아, 저분들의 역사는 내가 소설로 만들자. 그래서 후대에게 전하자. 젊은이들에게 전해야 한다. 결심. 이런 것들이 아마 27년을 아니야 다시 써야 돼. 했던 힘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역시 이 작가를 고무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죠. 네.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영화 한 장면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네, 막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맞아요. 네. 네. 어떤 집념의 작가의 혼이라고 할까요? 그게 정말 그렇죠. 그런 내공이 느껴지는데 연무원 교수님께서 그 추천사를 쓰셨는데 네. 정말 네, 네. 명문장이에요. 읽어주세요. 옮기자면 읽어 나갈수록 점점 저 온몸에 소름이 돋고 눈에서 천불이 일게 하는 역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이 소설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추천사에 동감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감합니다. 드는데요. 네. 연문 선생이라는 분이 참 절제가 강하신 분이신데 네. 여기서는 아주 그냥 그렇죠. 크게 한마디를 해주셔서 제가 좀 아 고맙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피폭 장면 같은 건 그랬어요. 피폭 장면 여러 가지 중에 소설에 써 이건 꼭 써야겠다는 장면을 한 200여 개 이제 뽑아냈어요. 그 장면을 그래가지고 집에 집사람과 딸아이한테 좀 번역을 부탁했어요. 이게 치는 거 좀 덜어보려고 그랬더니 집사람도 그러고 딸아이도 그러고 사흘을 못 넘겨요. 사흘쯤 되더니 다 두 손으로 못 하겠대요. 왜요? 너무 참혹한 장면, 장면이니까. 너무 슬프고 어떤 건 서럽고 그러나 그건 써야지요. 그러나 있었던 사실이고 그게 진실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 소설을 아주 가장 제가 핵심으로 생각했던 게 바로 그 장면의 하나인 건데 읽으신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구조대가 나가사키의 경우 사흘쯤 돼야 구호대 또는 구조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처음엔 그 약품이 일단 없어요. 뭐 그 많은 사람이 다치고 그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병원에 약품이 다 동이 나 버리니까 나중엔 콩기름 바르고 그래요. 식용유를 바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주먹밥 이렇게 뭐 지금처럼 삼각김밥을 만들 새가 없으니까 이제 주먹밥을 해가지고 물들고 이제 부호대가 가서 부상자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일단 분리를 하고 그 부상자 중에서 옮길 수 있는 사람을 옮기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먹이고 이제 이 주먹밥을 주는데 그 이튿날 또 현장을 가면은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에 물고 죽고, 어떤 사람은 쥐고 죽고, 어떤 사람은 뚝 떨어뜨려서 그걸 바라보며 죽었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또 그걸 또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한일간이 싹 갈리죠. 그 자료를 볼 때 정말 가슴이 떨렸어요. 일본인들은 싣고 가다가 들것에 싣고 부상자를 싣고 가는데 위급상황이 되니까 모국어 조선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어 알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물하고 비명을 질러요. 너무 아프면 어머니 해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하나 아주 좀 특이한 그 말투가 사람 살려예요. 물에 빠지면은 헬프미에서 나를 살려다오 그러지 않고
사람 살려로 자기를 객관화시켜요. 아주 특이한 한국인의 어법이 하나인데 사람 살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살려 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려 하고 비명을 지르는 시체를 저 부상자를 절대 싣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무수한 한국인이 그래서 더 사망자가 늘어났죠. 일본인이 그렇다면은 아주 놀라운 기록을 제가 봐요. 그 나가사키 조선시 어떤 간부가 쓴 그 증언에 보면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작업을 하는 거에 가서 한국인들이 그 작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쓴 글에 보면은 주도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주도적으로 구호 작업에 참여했던 정확하게 젊은 한국 기념공들의 활동은 잊을 수가 없으리라. 이건 인간의 길을 간 거예요. 그렇죠. 일본인들이 그 참혹한 야만적인 길을 갔다면 버리는 인간의 길을 간 거예요. 가슴이 후두두 떨리더라. 그 장면을 만나는 순간 그 글을 그 두 개를 이렇게 병치시켰죠. 그게 이 소설의 거의 주제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대목도 네. 뭐 최근에 보면 뭐 각종 그 사회에서 보면 혐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혐오한다 뭐 이런 이제 그 표현들도 나오고, 그래서 정말 7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가 좀 보고 배우고 성찰해야 될 그러한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네. 보면 정말 시의적절하게 이 세상에 다시 던져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과거사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피해 생존자, 피해 당사자가 생존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 저렇구나. 한 예로 뭐 위안부 할머니 같은 마찬가지죠. 이제 당사자들이 살아 계실 때는 관심이 그래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게 화석처럼 이제 살아있는 분이 아니라 이제 화석처럼 굳어져 버려요. 그러게 되면 사회 일각에서 좀 그만해라 하는 안티들이 생겨요. 그런데 뭐 그만하면 좋죠. 그런데 청산됐을 경우죠. 근데 청산되지 않은 역사가 남아있다면은 그만두면 안 되죠. 그럼 그때부터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문화가 나서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소설로 그걸 재현해내고 소설로 그걸 써내서 흘러간 역사지만은 오늘의 우리 것으로 여러분들이 읽게 만드는 것, 또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로 만들고 뭐 뮤지컬로 만들고 춤으로 만들고 노래로 만들고 자꾸 그걸 되살려야죠. 그 작업은 이제 남는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죠. 피해 당사자들을 위해서라도요. 그 역사 청산을 위해서라도. 뭐 옛날 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옛날 일을 통해서 지금 내가 배우는 게 없다라면 언제든지 똑같이 반복될 수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설을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죠. 어제를 잊지 말아라. 과거를 네. 잊지 말아라. 여러분 다 기억합시다. 그런 마음을 어디다 담나 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써내려갔지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장인물, 중심인물 3명을 소개를 하자면 명국, 네. 그렇죠? 지상, 우석, 네. 이 3명이 나오는데 가장 또 중심이 되는 인물이면 지상이라는 인물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잖아요. 특이하게 이 사람의 가치관, 뭐 생각의 변화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출신 집안이에요. 설정을 하신 게 친일 집안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사는 집안이 그렇죠. 부유한 집안이고 당시 일제시대 강점기에 그런 얘기들 하죠. 양조장하고 정미소 하는 사람은 부자였다. 그런 얘기가 흔히 이제 지방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잘 사는 집안의 형은 뭐 와사 대학을 중퇴합니다만 일본 유학을 하는 형을 뒀고 이 맏형이 이제 징용이 나오게 되니까 동생이 대신 나가는 걸로 설정이 되는데 일제강점기 때 징용이 나오면 대개 그랬어요. 대개 우리가 그 장자상속제, 뭐 가부장제, 뭐 남아선호 이런 게 있어서 아주 맏아들 뭐 종손이라면서 중요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보면은 형에게 나왔을 땐 동생이 있으면 아주 어린 동생에서 할 수 없었지만은 나이 차이가 비슷한 동생은 동생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정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일본에 대한
오해된 부분, 일본에 대해서 철저히 몰랐던 의식, 그리고 별로 느끼지 못했던 민족 의식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그 주인공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같은 춘천에서 떠나서 가는 친구가 성격이 아주 다른 우석이라는 친구가 있죠. 근데 우석의 캐릭터는 사실은 제가 잘 못 그리는 주인공이에요. 그런 인물을 잘 약해요. 그런 인물의 그 행동 파 같은 그리고 앞에 나서서 또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동료들을 끌고 나가고 주도하고, 뭐 이런 네. 주인공을 잘 못 그리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도전을 했다가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세요. 그 인물을. 여자분들이 특히 좋아해요. 우석이라는 친구. 그 마지막에 그 장면을 쓰면서 우석이에게 미안하다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그 사랑했던 여자의 우리가 왜 화장을 할 때 가루를 뿌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인체를 태우게 되면은 이렇게 뼈가 가루가 되지 않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에 자료를 찾아보면 일본에서 그 무렵에는 전부 이렇게 달걀 뼈를 한 항아리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줬어요. 그걸 이제 사랑하는 여자라 화장을 한 그 뼈 항아리를 안고 그걸 던지다가 마지막에 하는 거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징용공이 뭐 매일 탄캐러 가야 되네. 그러니까 바지춤에다 그걸 바느질을 해서 넣고 잊어먹지 않으려고 다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 우석이가 피폭으로 상처를 받고 이제 죽는 걸로 그릴 수밖에 없구나 할 때 너무 안 됐어요. 저도요. 그래서 그 사랑했던 여자의 뼈를 가지고 죽는 걸 그리죠. 제가요. 네. 그래서 그 뼈를 움켜쥐고 죽으면서 고향에 너를 데려가마 같이 가마 하면서 죽는 걸 그리죠. 이제 명국이 같은 주인공은 조금 나이가 위인데 그건 평상의 그 농민으로서 뭐 우리가 농경민이었으니까 그런 땅에서 자랐던 아주 전형적인 한국인의 모습 그런 분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뎠을까 참고 인내력 있는 한국인이 끈기를 가지고 견뎌내는 모습을 그러면서 인간적인 어떤 바탕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그려내려고 했죠 이제. 네. 그 금화에 네.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 텐데 이게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정말 허구의 인물만이 아니라 네. 물론 그렇게 실제 자료 속에서 네. 꺼내신 인물이시죠. 그 하시마라고 하는 이제 본명이 하시마고 네. 그 별명이 구남도인데 이 구남도에서 화장을 한 명부가 아주 자세한 명부가 발견이 돼요. 그것도 이 섬에서 떠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발견이 돼요. 아주 그 놀라스럽게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20년 동안 1945년까지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그 하시마에서 화장한 사람들의 명부예요. 아주 자세해요. 이름 적고 국적 적고 중국인도 있으니까요. 네. 조선인도 있고 또 징용공도 들어가 있는데 그 자료에서 제가 그걸 발견해요. 깜짝 놀란 게 유곽에 있던 유곽이 뭐 이제 그런 그 직업을 갖고 일했던 조선 여자인데 젊은 여자예요. 근데 음독한 채 투신해서 죽은 여자예요. 네, 독물을 먹고 투신해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여자다 싶었죠. 가슴이 젊은 나이에 와서 여기까지 끌려와서 뭐 때문에 왔는지 팔려가지고 끌려와서 여기서 그 험한 일에 그야말로 종사하다가 몸 던져서 죽은 여자구나. 이 여자도 꽃처럼 만들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사랑도 한번 하게 하고 이제 그것도 씩씩한 남자 만나서 사랑하게 하고 참 좋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가 남자하고 나중에 헤어질 때 그러죠. 나는 당신이 춥다고 해서 검은 거를 불 떼지 말고 검은 거는 춥더라 참고 검은 아끼라는 생각을 가지는 남자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여자를 이제 그려냈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뼈아픈 차별들 이게 이제 사실 다 거의 다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작품을 구성하셨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그냥 뭐 고작 일본만 미워하고 제국주의 미워하고 옛날 일로 끝나고 이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뭐 가령 그 노동하러 온 그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연 차별을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교훈들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서 차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받는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투영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예, 말씀이네요. 좋겠다. 네, 바로 그런 점들에 있어서도 분명히 어떤 성찰의 네. 부분을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그 출판사에서 홍보하는 거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무슨 정통 역사 소설이 뭐 귀환이다 그랬는데 그 말에 전 좀 불만인 것이 역사 소설 그러면 우리가 옛날 그저 지금 오늘의 우리와는 관계없는 좀 지나간, 이야기로 네, 이미. 언뜻 생각들을 하세요. 네, 근데 네. 왜 이것이 오늘의 문제, 내일의 문제인가 하면은 원폭 그때 돌아가신 분만 아니라 피폭된 상처를 입고 부상해서 귀국한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게 3만 명으로 추산돼요. 다만 그 중에 원폭 피해자 협회에 들어있는 분이 몇 천 명밖에 안 됩니다만은 한 예로 2004년에 국가인권위에서 인권회의 부탁을 받고 의뢰하에 정의실천하는 무슨 의사회에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여러 병명이 거론됩니다만은 하나만 예를 들자면은 유방암을 비롯한 조혈계통의 암이 피폭 1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상처를 입었다고 하고 돌아온 분들이 일반인보다 80배가 많이 발병을 해요. 거의 가공할 숫자예요. 그 다음에 피폭 2세, 아버지나 어머니가 피폭 당했는데 내가 아들이었다, 딸이었다 분들의 그 자식들의 52%가 10년을 10살을 못 살아요. 네. 지금까지 통계에 의하면, 2004년의 통계에 의하면. 이건 미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피폭 후유증이라면. 그래서 지금 이거 책을 내고 나서 조금 가슴이 무거운 것 하나는 전 피폭에서 끝냈거든요. 그럼 거기서 살아남은 분들이 돌아오는데, 이 주인공 하나도 살아 돌아오는데, 이분들이 돌아와서의 삶은 또 어땠을까를, 뭐라고 기록을 좀, 르포로라도 내가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책임감이랄까요. 또 그분에 대한 의문을 가질 분 독자들을 위해서 좀 뭘 써야 되지 않나 하는 무거운 마음이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네. 네. 이 출판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과거 정권은 과거사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웅덩이에 쓸어 담고 물을 채워 버린 격이라 물이 마를 때마다 다시 솟아올라 오늘이 된다. 아주 그냥 명문장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정말 뭐 이 이상으로 명확하게 네. 표현하실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날 그야말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청산해야죠.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청산해야 되는데,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양국 정부가 묵인하에 청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을 태우든가 땅에다 파묻든가 해서 없앴어고,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용서할 건 용서하고 참을 건 참고 보상할 건 보상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어떤 관계를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양국 정부가 서로 하기 싫었던 거예요. 너무 엄청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말씀드리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있어요. 손도 하나 안 된 채 안 보이게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땅속에 묻었으면 그나마 묻혀나 있을 텐데, 물로 채웠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 이게 이렇게 올라와요. 물이 쏟으니까. 그럼 그게 한일 현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끊임없이. 더군다나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역으로 이용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 이제, 네. 예, 말하자면 각국의 말하자면 극우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 결집시키는 그것도 데 또, 있어서는 예, 네. 뭐 민족주의만큼 좋은 게 맞아요, 없으니까 네. 일부러 우리의 그걸 감정을 가지고, 예. 건드리기 위해서 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러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로 자극을 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스쿠니 문제는 천황도 일반 뭐 공식용어로 천황이니까 천황이라고 말하지만 일왕이라고 하죠. 천황도 그건 말을 못한다 하는 정도의 그 막강 그 어떤 권력이 아니라 뭐랄까 힘을 가진 게 야스쿠니인데, 그런 거죠.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 근린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이나 우리나 동남 지역 사람들 이렇게 건드리면 화나게 하는 데는 써먹는 식으로, 어떻게 좀 전에 말씀드린 국가의 양식, 일본의 양식에
묻고 싶어요. 늘 당신을 이래도 되는 거야 하고요. 다만 그게 일본에 또 그렇지 않은 지식인도 많이 있어요. 얘기를 하고 만나보면요. 그런데 그분들이 힘이 약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벌써 우리도 광복 70년 이렇게 되니까 일본의 어떤 그 양식 있는 세력들이 좀 지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보면요. 아, 해도 안 되는구나. 원인이 뭔지 알면서 이런 점들이 두 나라 관계에서 좀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힘을 써서 청산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문화가 자꾸 힘을 써야 됩니다. 네. 네. 사실 그러니까 군함도의 어떤 역할이라 그럴까요? 존재 의미 뭐 이런 그 예술 작품들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그렇죠. 기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사실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아, 오늘 8.15 광복절 특집으로 TV책방 북소리 군함도의 한수산 작가님 모시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작가님 목소리로 이 책의 한 구절을 네. 좀 뽑아서 읽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듣고 싶어요. 어떤 부분 들을 수 있을까요? 뭘 읽어본 지가 참 오래돼서. 그래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전에 얘기 나눴듯이 그 우석이가 제일 힘들었던 여러 몇 개 중에 하나가 그 우석이라는 친구가 전 거의 제 주인공들은 친구고 뭐 그렇습니다. 제 우석이라는 친구가 그 마지막 장면인데 그쪽을 읽으려고 하다 좋아요. 보니까 또 그게 좀 슬픈 장면이네요. 네. 마지막 어떻게 세상을 떠나는 걸 어떻게 네. 그렸나. 그래 그 장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랬다. 조선의 이름으로 살았다. 내가 태어나고 이 살과 뼈를 길러준 곳, 내 조국. 조선의 이름으로 태어나 그 산하에서 살았다. 그래서 고통받았고 차별받았고 배고프고 헐벗어야 했다. 오직 조선이라는 것, 그 조국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린 땅에서 태어났다는 그것 때문에 우석의 손이 마지막 힘을 다해 무언가를 움켜쥐었다. 금화의 뼈였다. 만대가 지나도 풀지 못할 한을 품고 나는 간다. 후손들아, 우리를 기억해다오. 나라 잃은 우리가 겪어야 했던 이 저주받을 고통을. 다리 아래를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그는 죽었다. 눈을 감고 단정하게 입술을 닫은 아무 고통도 없는 얼굴이었다. 극중 상남자 캐릭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우석.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또 사실 그래요. 굉장히 또 맞아요. 아름다운 또 사랑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인상 깊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작가님. 좀 애정하시는. 네, 좋아하는 주인공을 만들어서 참 좋지요. 좋은 오랜 친구 하나 만난 것 같이 좋고 그래서 그게 작가가 가질 수 있는 거의 몇 개 안 되는 기쁨이 하나일 거예요. 되게 써놓고 남도구나.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써놓고 나면 다음 작품을 쓰게 된 이유가 먼저 작품에 대한 부족함, 그 자의식 때문이라는 얘기들을 다 하니까요. 네. 군함도가 이제 영화화 돼서 더 젊은 층보다 더 어린 층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그런 분들의 관심도 더 불러오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도 좀 해보게 되는데. 네, 군함도라는 영화를 이제 그 영화가 지금 아마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함도라는 고유명사이자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이 소설을 영화하진 않았어요. 원작을.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이 틀리죠. 이제 다만 시작은 영화에서 해야 되니까요. 유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한 번 만났었어요. 만났는데 나는 군함도란 영화를 한수산 씨의 이 군함도란 소설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런 걸 쓰고 싶을 정도입니다. 뭐 그런 얘기는 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격려도 정말요. 했고 네. 같은 바탕에서 이런 소설도 나오고 이런 영화도 나오는 거니까요. 이제 스토리 라인은 다릅니다만 네네. 그건 그것대로 어떤 우리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고 또 영화는 즐거워야 하잖아요. 보면 그렇죠. 즐거움을 주고 해서 좋은 영화, 좋다는 게 꼭 무슨 틀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좋고 저렇게 다 좋을 수 있으니까요. 재미있어도 좋고 뭐 그냥 좋은 영화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것도 또한 군함도의 아픈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고 되살리게 하는 역할을 했으면 하고 마음속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작가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듣고 싶어요. 이게 27년 만에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네. 나왔는데 혹시 또 나올 수도 있을까요?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아까도 이 책에 속편 같은 걸 내야 되는 하는 우울함이 있다. 근데 속편은 결코 안 쓸 겁니다만 이제 과거사라고 흔히 말하는 것 중에 제가 관심을 꽤 가진 지 오래됩니다. 뭐 10년도 더 넘은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할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할린 문제가 여러 매체에서 많이 이렇게 다루고 해서 소설이 좀 나왔지 않았나 했는데 거의 없어요. 그것도 총체적으로 다룬 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소설로 다룰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든 그것도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사할인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비문을 제가 썼어요. 그 돌로 새기는 거를.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의무감도 좀 있고 해서 사할인 문제에 또 통탄을 가슴을 치르는 뭔가 하면은 4만 3천 명을 떨어뜨린 채 다 일본이 끌어간 겁니다. 일제강점기 끌어가면서 4만 3천 명을 다 버린 채 일본인만 배를 타고 도망을 쳐요. 왜? 일본인만 가진 너희들은 조선인이라고. 그런데 하시마 이 구남도에서는 보상을 안 한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무슨 조선인이냐, 그때는 다 일본인이었다 이러면서 보상을 안 해요. 그럼 잣대가 왔다 갔다 해요. 무슨 나라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 원통한 얘기. 그래서 가보면 거기 그 항구에 가보면 그 일본인만 떠나고 4만 3천을 남겼던 그 항구에 가보면 그런 비밀이 써 있죠. 남겨진 조선인은 얼어 죽고 추우니까요. 굶어 죽고 미쳐서 죽어갔다. 이것도 누가 좀 써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분이 좀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또 하나가 이제 BC 전범, B급, A급 전범, B급 전범, C급 전범 중에서 이제 한국인은 A급 전범은 없어요. B급, C급에서 통틀어 BC 전범이라는데 여기에도 BC 전범으로 지목돼서 재판을 받고 4명이 사형을 당하고 수많은 분들이 20년 이상 형을 산 분도 있고 옥중에서 목을 매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알려야 될 우리 과거사. 잘 모르는 과거사의 하나예요. 네. 그래.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콰이강의 다리라는 영화를 기억해요. 그 콰이강의 다리 같은 데 가서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관리한 게 한국인이었거든요. 조선인들이 끌려가서 이제 그것도 걸려있고 해서 과거사만도 그렇고 제가 카톨릭 신자들 카톨릭 쪽에도 써야 될 소설이 좀 남아있고 해서 그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그럼요. 건강하게 다 써주세요. 네. 자, TV 책방 북소리 마지막 질문, 이제 공식 질문을 네. 드릴 차례인데요. 한수산 작가님의 내 인생의 한 구절은 뭘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쭉 이제 신문 칼럼 같은 걸 쓰다가 이제 노인이 됐으니까 노인이 자꾸 뭐라고 신문에 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젠 안 쓰리라 하면서 마지막 칼럼을 쓸 때 제목이 인생은 짧고 하루는 길었다 그거였어요. 돌아보니까 참 인생은 짧았어요. 어느새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새 이 나이가 됐는지. 그런데 하루하루 얼마나 길었어요. 사랑하던 여자를 기다리던 날 길었고 입학 시험 결과 기다리던 날 길었고 길죠. 입사 시험 치고 기다리던 날 길었죠. 참 긴 하루는 그렇게 길어요, 인생이. 그래서 젊은 여러분들에게 또 후학들에게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인생은 짧고 하루는 길다. 오늘 많은 것을 사랑하고 살아라.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멋집니다. 멋져요, 진짜. 네. 오늘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네. 앞으로도 건강하게 좋은 작품 계속해서 네. 많이 써주세요, 작가님. 응원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살기 위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우리가 좀 흔하게 쓰는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네. 이제는 그 구절만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먹먹해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글귀가 가슴에 남습니다. 네. 살기 위해서였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비단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네.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역사 앞에서 또 정의 앞에서 또 우리의 후손들 앞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비겁한 변명은 이제 하지 않아야겠구나라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광복절, 광복이라는 의미가 빛을 되찾았다라는 의미인데요.
나라라는 조국이라는 빛을 되찾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이들의 피를 흘렸었는지, 많은 대가를 치렀었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몫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네. 됩니다. 자, TV 책방 목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의미 있는 책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